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모고 1회 오늘 시작하는데 8주 동안 8번 모고를 보게 돼요. 그런데 수교 먼저 모고 어떻게 시험 보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고 답지를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전공하고 같이 통합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 안배가 어느 정도 되시지만 수교는 지금은 60분 보시는데 앞으로 50분 정도로 여러분이 점점 압축이 되세요. 그래서 2교시를 20분, 3교시를 이제 앞으로 30분 정도, 그리고 기평은 거의 1, 2분 정도, 1, 2분 정도에 해결이 되세요. 그러면 서술이 7에서 8분 정도 이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60분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몇 번 했다 그러시면 그냥 50분으로 수교만 보실 때 2교시 20분, 3교시 30분으로 보시고 이렇게 답안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4줄이죠, 모고가.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4줄을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줄을 무시하시고 이 안에 수교는 6에서 8줄 정도. 제가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작년에 합격하신 분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6줄 정도 쓰신다고 6, 7줄, 8줄까지는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래서 자간 되게 좁혀가지고 글씨 조그맣게 촘촘하게 해서 한 7줄 목표로 하세요. 7줄 정도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쓰시는 거로. 그리고 이제 수교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인강 하시는 분들은 PDF로 꼭 PDF로 하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은 안 되고 첨삭이 안 되니까 PDF로 꼭 하셔가지고 답안 자체를 그리고 모고 가능한 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하실 때 모고 답안지가 배부되니까 모보고 답안지에다가 쓰시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모고 답안지 내가 복사하시면 되죠. 하나 정도. 그래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냥 내 노트에 이렇게 하시면 실제처럼 안 되니까 모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7줄 목표로 해서 PDF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성적 산출해갖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기평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올해는 어떤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공부해라. 그런 뭐 공부 방법적인 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굉장히 뭐 작년에도 굉장히 뭐 자랑은 아니고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자주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부하시도록 좀 반복해서 출제하고 그럴게요. 그래서 먼저 오늘 1회니까 2교시 여러분들, 기평이니까 1분이면 되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시험 보는 이제 문제를 푸는지 그런 요령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점점 출제 경향이 뭐냐면 이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묻는 게 서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지 정도를 물어요. 우리 서술에서. 그래서 4가지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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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2점, 1점, 1점 3개를 물으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술에도 기입이 뭐 나오고 예를 들어갖고 그리고 수학 내용 있죠.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노라우 교재연구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데 그 단지 이론만 암기해갖고 도구적으로 쓰는 문제는 요즘에는 거의 안 되고 출제가 안 되고 제 문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 묻는 문제를 서술 4점에 1점씩 꼭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그리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지금 중1 고1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현장에 가시면 더 많이 수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반영한 그런 지문이라든가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문제 보실 때는 지문 다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 전략이니까 수교를 빨리 하시고 수교는 항상 해마다 문제 그 경향이 좀 비슷했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전공이 완전 널뛰죠. 어렵다 쉬었다. 그러니까 전공을 어려워서 내가 최대한 시간을 수교에서 세이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지문을 먼저 읽으면 안 되죠? 지문 분석하면 안 되죠? 항상 서술도 마찬가지로 딱 보시고
기업과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하니까 그냥 기입형은 특히 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론. 기입형,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경향 분석하고 기출문제, 왜 이래. 기출문제 변형한 거,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1회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좀 제가 아주 약간의 터치해도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조심스럽지 못해갖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니은만 먼저, 그러니까 항상 먼저 보고 답을 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먼저 보면 이거는 우리 나중에 서술로도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미적분 원과목 예전에 수트죠. 그래서 미적분 원과목에서 여기 끝을 항상 보세요. 여기 가로 다음에 정적분 정의라고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거든요. 정적분 정의는 바뀐 게 아니잖아요. 정의하는 방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1호에서 정적분 정의 방법은 굉장히 도구적 이해를 유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넓이의 맥락에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성취기준 해설 배우는 거 하고 교과서 내용을 갖고 서술형으로 우리 시험을 볼 거거든요. 이거는 성취기준 해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적분 정의 이러면 여기가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하나는 요 말만 힌트를 봐도 정적분 정의가 학문으로서의 수학으로 본질인데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정의를 도입을 하느냐, 어떠한 탐구 활동부터 어떻게 직관 수평적 수학화를 거쳐서 수직적 수학화에서 정의하느냐, 그 정의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거죠. 방식 만약에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맞아요. 정적분 정의만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도형의 넓이 맥락에서 변화됐다는 거는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성취기준 해설 지금 혹시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특히 보통 우리 중학교에서 많이 잘 외우는데 고등학교 좀 약간 소홀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또 특히 2022에서 바뀐 게 모비율 추정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제가 해설 뒤에 이론에다가 이거를 이제 2015와 2에서 내용상의 변화상 중요한 거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는 1호 때도 있었죠. 근데 2002에서 모비율 추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이건 그대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통이라고 암기 안 하는 거 아니죠. 중학교만 암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올해 통계적 문제 해결 이거는 뭐 1, 2차, 2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22 그 개정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아예 한 챕터가 소단원의 통계적 문제 해결 단원이 있어요. 공학도구 활용해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왜 교재연구 책에서 통계적 문제 해결 배웠죠? 문제를 확인하고 계획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거, 결과 해석. 근데 그 단계로 서술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 확인 단계에서 뭐 하고 계획 세울 때 지문에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단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뜻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지문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요건 중학교에서 요거 성취 기준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간단하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기입형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계적 문제 해결로 꼭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 둘 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위에서 잠깐 확인을 하면 행렬이 신설된 거 아시죠? 그래서 행렬에서 제가 오늘 서술 문제 냈죠. 그래서 왜냐? 올해 나올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시험에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일반 선택하면 뭐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1호하고 차이에서 뭐냐 만약에 여기가 가로라면 행렬이겠죠. 그쵸?
고등학교 수학 과목하고 1호에서 차이가 뭐냐. 그래서 행렬이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행렬에서 서술형 문제 냈죠. 그래서 지문에서 이제 그 행렬을 뭐 프로이덴탈을 수학화로 분석하거나 그런 지문이 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취 기준 해설도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하고 관계된 이론을 보시면 여러분 해설 파일 뒤에 4페이지 보시면 2022에서 변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건 기입형이겠죠? 당연히 2022에서 요 네 영역, 중학교에서 네 영역인 건 아시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놓으면 여러분이 기입형으로 중학교 때 문자 식과 함수가 변화 관계로 통합된 거, 여기 이렇게 가로 놓으면,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자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내용 영역을 봤다면 그 영역에서의 변화가 뭐냐 해갖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 정의역에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배우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배우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증명이라는 거 우리 나중에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이등변 삼각형 성질 배울 때 중2에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 배울 때 그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은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는 1호 때는 증명이라는 게 뭐였어요? 연역적으로 논증하기죠. 그쵸? 논증하기였는데 지금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 그리고 연역적 논증이 증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 가지 정당화 유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에서는 증명이라는 거, 그리고 자료화 가능성에서 예전에 중3에서 있었던 대표값이 중1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회 때 시험 문제 냈죠. 2차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대표값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중1에서 초등학교 때 평균을 배우니까 중앙값하고 최빈값을 배우죠.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 나왔어요. 상자 그림은 당연히 이제 중3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년에 도입은 안 되지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2022에서 또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상자 그림 가지고도 이제 우리 또 해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새로 2022에서 내용이 도입된 걸 가지고 지문을 많이 분석하게 돼요. 다음에 고등학교는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가로넣기는 안 나와요.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 확통이죠. 과목은 그 정도 과목 알아놓으시고 대신 내용상의 변화상 그쵸? 아까 중학교하고 똑같이 어떤 데다 가로를 넣으면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정도는 다 100% 암기하셔야 되죠. 공통수학 1에서 행렬 도입됐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역의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 최소가 중3으로 내려갔죠. 그다음에 이거는 외분이 삭제된 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아까 뭐 정적분이 도입된 내용 정의 방식이 달라진 거 그런 건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행렬이 도입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수학 내용이 많아서 내분만 다르고 외분은 마이너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삭제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도 없고 어떤 의도를 쓰라고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대수가 수학 1으로 바뀐 거는 아시고 요거 아까 정의 방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확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비율 추정이 새로 도입된 거, 그리고 원순열이 삭제된 거.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중 2022 내용상의 변화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쫙 써놓고 기입으로 찾게. 여기는 선택 과목은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학교 가셔가지고 알아놓으시라고 써드린 표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볼게요. 이건 뭐 1분도 안 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통계적 문제가. 아직 1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안 해오셔 놓으셨으면 여기는 틀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2차 때도 통계적 문제 해결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
아까 왜 중학교 1학년에서 대표값이 도입됐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값으로 문제를 내본 거예요. 항상 문제 먼저 읽어야 되고, 앞에서는 대표값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채빈값 중앙값, 채빈값 그렇게 배우죠. 평균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론을 도입해서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 구성 과정으로 분석하는 게 하나 나왔고, 요즘에는 서술이 제가 수교가 쉬운 게 아니라 묻는 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빨리빨리 전략해서 문제를 푸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구석진 데서 1, 2점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고는 항상 이 문제만 맞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변형해서 그래서 제가 또 관련된 문제를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론과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 구성 과정, 주관적 지식 공표, 공적 비판과 재구성, 객관적 지식 구성 그대로 지문 분석하는 거 내가 아는가 또 한번 똑같은 제 지문을 갖고 분석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공적 비판에서 학생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 간단하죠 이거는. 그런데 수학 내용을 물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차이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학교 수학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료 가능성 우리가 성취기준 해설이나 고려사항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오래 나올 수 있고 어떤 거는 꼭 빨리빨리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위주로 1회 때 원래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2개를 내거나 그렇게 해요. 많이 외우라고. 틀려야지 빨리빨리 외우니까. 그래서 성취기준 해설도 같이 써야 돼요. 2022에서. 요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먼저 사회적 구성지 지식 구성 과정에서 분석하는 거. 평균 구해보라는 거. 그쵸? 그러면 극단값. 우리 수학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게 극단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하지 못하고 중앙값이 대표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대표값이라는 것 자체의 뜻을 만약에 이렇게 가로넣기 하면 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료의 특징을 대표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놓고 1점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평균이 대표하지 못하다는 거 얼른 아실 수 있죠? 극단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대표값이 25라고 했는데 얘가 이게 중앙적 지식이죠? 그럼 공적 비판을 하는 내용을 쓰라 했으니까 극단값이 있기 때문에 대표하지 못한다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균이 25니까 평균보다 큰 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 평균보다 작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꼭 극단값이 60이라는 말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값의 뜻 교사가 뭐 중앙값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놓으면 중앙값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앙값의 뜻 알아놓고 그리고 중앙값 배워주고 이제 채빈값 배워주겠죠. 그래서 뭐 운동화 주문한 거 외에 아니면 티셔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거잖아요. 근데 교사는 채빈값 배워주기 전에 앞에서 평균 중앙값을 배웠으니까 먼저 구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채빈값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팔렸다.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니까 그쵸? 가장 많이 판매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갖고 채빈값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또 가로넣기 하면 평균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니까 안 나오겠지만 중앙값, 채빈값은 뜻을 아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학생 3인이 여기서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이 판매한 이 티셔츠를 채빈값으로 하구나 하면서 니은에서 평균, 중앙값, 채빈값의 차이점 그것도 수학 내용이죠. 그렇죠? 차이점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성취 기준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 쓰라 그러면 아까처럼 극단값이 있다고 써도 되고 아니면 평균보다 이상인 거는 하나고 미만인 게 되게 많죠. 6명이죠. 그래서 평균이 대표하지 못한다는 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채빈값, 차이점 뭐 보통 차이점 2개 쓰시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차이점 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요게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쓴 거니까 이거 특히 이제 채빈값에 대한 5개념으로 많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기호, 글, 이런 거 다 채빈값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수만 생각하는데 대표값으로 채빈값 같은 경우에는 수가 아닌 경우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시고, 뭐, 수가 아닌 기호나 글자도 대표값으로 채빈값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 평균이나 중앙값은 또 특히 차이가 뭐예요? 값이 하나죠. 한 개죠. 근데 채빈값은 아니죠. 빈도수 높은 값. 뭐 2개씩 빈도가 있는 게 2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2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채빈값에 대한 5개념으로 특히 이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지도서에서도 여러분 2차 때 특히 이제 학생이 5개념 등장하게 해서 피드백하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똑같이 저하고 안 쓰셔도 되지만 기호나 글자도 채빈값이 된다. 뭐 수가 아닌 경우에도 된다.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나 중앙값은 하나지만 채비는 2개 이상이라는 거 중요하고, 아직 1회에서 안 외우셨으면 요건 반드시 우리 11월 시험 볼 때까지 외워야 돼요. 초등학교에선 평균 배우죠. 근데 중앙 채빈값까지 같이 배우고, 필요성, 특히 왜 그 성취기준 해설에는 필요성, 유용성 이런 거 2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중앙값, 채분값이 필요한지 필요성 인식시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글자나 기호도 채비값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료가 뭐 극단값이 있으면 평균이 대표하지 못하죠. 지금처럼 데이터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대표값 구해보고, 3가지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그쵸? 이런 거 일상 상황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1회 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요건 많이 틀리셨죠? 그쵸? 아직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모고 때 11월까지 다 100% 암기한다고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게 단순한 게니까 좀 외우기가 힘들죠. 상치기준 해설이. 그 다음에 이론. 그 해설 뒤에 우리 6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사회적 구성, 이 지문이 지금 사회적 구성지 지식 구성 과정을 묻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기출 빈도수가 꽤 높은 거예요. 교사 학생 대화 나오고 사회적 구성지 지식 구성 과정으로 분석하는 거.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해를 하시면 먼저 발표하겠죠? 그게 주관적 수학적 지식이죠? 내가 발표하는 거. 그래서 지문에서 항상 분석할 때 발표하는 거, 학생이 주관적 지식 구성, 첫째, 주관적 지식, 수학적 지식에서는 하고 얘 인용해오고, 둘째, 아까처럼 서로 비판하는 거, 공적 비판과 재구성 과정에서는 서로 비판하는 거 가지고 오고, 재구성도 써야 돼요. 학생들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렸던 애가 비판받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과정이 재구성이죠. 그러니까 공적 비판이 있을 거고 재구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에서, 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적 지식을 사회적 합의라고 말을 하죠. 가로놓기라면.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에서 교사가 개입을 해서 객관적 지식을 구성해 주죠. 그게 첫째, 둘째, 셋째로 지문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안 나왔지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오늘 배웠어요. 객관적 지식을. 뭐 예를 들어갖고 미분 가능하면 접선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갖고 배웠거든요. 학생이.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학습이죠. 학습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 1이 당연히 시험에 잘 나왔겠고, 요거는 안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이게 이제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다시 제시하다, 머릿속에 다시 넣어보면서 내면화 해갖고 내가 학습을 해서, 아, 내가 처음에 잘못 생각한 게 뭐구나, 뭐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공적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처음에 나갔던 지식이 잘못된 거면 올바른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다시 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는 시험에 안 나왔던 거죠. 그쵸?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값 아까
말씀드린 성취기준 해설은 100% 암기해야 되고, 의도 같은 거는, 여기 의도는 제가 참고로 왜 도대체 이게 바뀌었나를 썼는데, 여기 의도는 시험 안 나와요. 안 외워도 돼요. 요 의도. 가끔 성취기준 해설이나 고려사항이 이렇게 바뀐 의도를 쓰시오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기입형에서 정적분 정의 그거 방법이 바뀐 거는 의도 암기해야 돼요. 상자 그림에 대한 것도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는 의도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혼돈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공학도구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공학도구 이용해서 한번 대표값이나 산포도 구하는 수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성취기준 적용식 고려사항을 쓰라 그러면 여기서 공학도구죠? 그쵸?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 정리,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분석하는 거죠. 우리 자료 가능성 다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자료 수집하고 정리해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값과 산포도, 이제 중3에서 산포도 구할 때 대부분 뭐 이지통계 같은 공학도구 이용해서 하게 돼요. 다 실제 학교 수업에서. 그래서 공학도구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근데 지금 수업에선 공학도구 이용하는 거 아니었었죠? 대표값, 중앙값이 극단값이 있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최민값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런 걸 배웠죠. 지금은. 그쵸? 이것도 꼭 암기. 오늘 이번 주에 꼭 암기하세요. 둘 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지도 방법 지도서에 있는 걸 써드린 거거든요.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차이점 같은 것도 써 있어요. 근데 아까 답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중앙값 내용도 같이 한번 써놨으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보시면 돼요. 학교 수학에서 어떻게 중앙값을 배우는 그런데 대표값, 중앙값, 최빈값의 뜻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가로놓기로 1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앙값, 최빈값까지 그리고 아까 최빈값의 5개념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일상생활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대표로 하는 적절한 예. 그래서 막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게 교사가 얘들아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 세 가지를 대표값을 하는 예를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볼래? 그러니까 뭐 학생 1이 이거 대답하고 2가 3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면 학생 3에다 이렇게 가로놓기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한 답 정도는 알아두시게 여러분이. 내가 과연 쓸 수 있나? 그쵸? 아까 요거는 성취기준에도 있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나? 우리 아까 이거 한 거잖아요. 그쵸? 뭐 티셔츠 같은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이 프루덴탈. 여기는 행렬 제가 아까 공통수학원에 행렬이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행렬 가지고 지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프루덴탈 이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이론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8월까지 거치면서 이론들을 공부하셨는데 문제도 물론 풀었죠. 7, 8월에. 근데 어떻게 그게 뭐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빨리 보시라고 이럴 때 많은 이론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지문은 왜 올해 나올 수 있는 행렬 도입해갖고 행렬의 곱셈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지문 먼저 보실 때 곱셈을 그러면 수직적 직관 그리고 프루덴탈 수업에서 수학하고 트레퍼스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프루덴탈 이론으로 쓰셔야 돼요. 수학하는 당연히 프루덴탈이 기본이고 트레퍼스는 이제 프루덴탈 연구소의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완전 서브. 예전에 한 번 시험에 딱 나온 적 있거든요. 수학하는 당연히 프루덴탈. 거의 수학교육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루덴탈 수업에서 수학과 배운 게 신론에서 직관적 탐구, 수평적 수학과, 수직적 수학과, 응용적 수학하죠. 그럼 그 4개 중에서 과연 이 학생 둘이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초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에 정의가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하겠죠. 요 위에 바르고. 우리가 아는 수학적 정의. 뭐의 정의? 행렬의 곱셈에 정의가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하죠. 그 전에 게 직간, 수평. 이거는 교육학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잘 알죠. 수준 이러니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배운 거 생각하고 지분 가시면 되게 쉬워요. 프로덴탈 수학하니까 직간, 수평, 수직, 응용 중에서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준이니까 실제 잠재의 수준을 분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네모로 자꾸 키워드 써드리는 거는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에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에다 옮겨 쓰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행렬은 그 2x2 행렬에서 2022 여러분이 그 교과서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밖에 안 배워요. 어떤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는 복잡한 내용 하나도 안 배우고 역행렬 같은 것도 안 배우고 어떤 행렬 뭐 법칙 그런 것도 안 배우고 그냥 덧셈, 뺄셈, 곱셈만 실생활 맥락에서 특히 또 곱셈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음식, 가격. 여기는 테이블마다 주문한 거. 맞죠? 주문한 음식 개수. 그래서 교사가 이제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학생이 금액은 아직 이 문자가 행렬의 곱셈이죠. 근데 아직까지 표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트래퍼스의 수평적 수학과 수직적 수학화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실수로. 그래서 문제 빨리 풀다가 실수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직관적 탐구죠. 어떤 직관적 탐구는 수학적 측면,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요소나 규칙성을 찾는 거죠. 우리 그렇게 외웠죠? 수학적 요소가 뭐냐. 아니면 또는 규칙성. 만약에 뭐 함수라면 이렇게 딱딱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는 규칙성 뭐 그런 걸 찾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우리 지금 개정 교과서도 그러고 1호 때도 마찬가지로 탐구 활동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게 당일 직감, 수평, 수직, 응용 이렇게 수업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행렬은 멀었죠. 행렬 곱셈 그냥 표만 만들었잖아요. 어떤 수학적 요소를 찾아낸 거죠. 직관적 탐구. 이제 교사가 행렬로 만들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나오는, 그쵸? 수평, 수직, 여러분 암기하시고 요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설 파일에서 10페이지 보시면 수학과 뜻은 좀 이따 하고, 예전에 이제 뭐를 채점해 보면 학생들이 트래퍼스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프로덴탈의 수업에서 수학과 여러분 신론에서 배운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요 직관적 탐구, 수평, 수직, 응용 그렇게 4단계를 지문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교사 학생 대화 수업의 시나리오가 쭉 나왔을 때 직관, 수평, 수직, 응용으로 나오겠죠. 근데 응용이 없을 수는 있는 거고 뭐 수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 탐구는 그냥 내 직관으로 수학적 요소가 뭔지 지금처럼 표만 만들어 보는 거. 보통 우리 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뭐 나이에 따라 키 변화, 함수 배울 때 규칙성 찾고 표 만들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수직적 수학화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수평을 조금 이따 할게요. 점점 수학을 만들어 나가는 게 형식화 추상화죠. 그래서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엄격한 정의, 뭐 기술까지 안 쓰셔도 돼요. 그대로 안 해도 되고 오늘 배우는 게 행렬의 곱셈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엄밀한 정의, 정말 행렬의 곱셈이 뭔지 우리가 아는 수학적 정의가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화예요. 이 정의를 교사의 안내에서 학생이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할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교사가 많이 해주죠. 학생이 수평까지 끌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 이게 오늘 배울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잖아요. 이 정의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수학적 개념. 여기서 이제 수평적 수학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적 개념인 거예요. 수학, 이제 아까는 그냥 막연한 규칙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수학적 개념, 뭐 추출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수학적 개념을 뭐 발명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요게 키워드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다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당일 수업할 때 보면 교사나 학생 상호작용으로 하죠. 그리고 형식화 추상화라는 거는 점점 수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겠고,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형식화 추상화를 통해서 요거는 키워드로 꼭 들어가야 돼요. 수학적 개념이 나온다. 여기는 형식적 정의가 나온다. 반성이 필수적이라는 건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지문에서 이제 오늘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는 수직적 수학화. 곱셈의 정의의 기반이 되는 어떤 수학적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 행렬이 나왔죠, 앞에. 혹은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학생이 설명한 어떤 수학적 개념이 나오면 요거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 다 수평적 수학화. 그럼 이제 문제 곱셈 다 배웠죠? 그러면 응용해야 되죠, 우리? 응용 문제 풀죠? 개념 강화, 일반화. 그쵸? 그래서 요대로 지문 분석하는 건 뭐 엄청 중요하고 실제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리덴탈의 연구소의 연구원인 트래퍼스는 예전에 한 번 딱 나왔어요. 안 중요한데 구석진대에서 나와서 틀리게 하려고. 안 외우잖아요. 보통 당연히 프리덴탈 외우고. 그래서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로 설명을 했는데 수평은 뭐냐 이제 현실, 아까 왜 프리덴탈 수학화가 다 어떤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게 꼭 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되게 실제적인 어떤 동화 얘기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면 뭐 사회의 자연 현상 같은 것도 다 될 수 있죠. 거기에서 수평적 수학화는 거기에서 약간 수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게. 그거고 수직적 수학화는 수학에서 수학. 그러니까 얘는 현실에서 수학이고 현실에서 수학을 만드는 게 지문에 있으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수평적 수학하고 수직적 수학화는 수학이 나와요. 그런데 더 엄밀한 완전한 수학이 나오는 거죠. 여기 프리덴탈처럼. 그래서 프리덴탈이 한 말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 분석하는 건 다 프리덴탈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한번 보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아직 막연한 규칙성이나 수학적 요소만 나왔죠? 지불해야 될 금액을 표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수학적 요소. 그리고 이제 교사가 행렬의 곱셈을 배우려면 행렬을 배우고 배우는 거니까 이제 표를 만들지 말고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나온 거죠. 아까 수평적 수학과의 핵심은 수학적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ABC를 표현을 한 거죠. 학생들이 그대로. 그쵸?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뭐를 나타내보자 이런 거 비계 아니잖아요. 학생 혼자 한 거죠. 그렇죠? 교사가 그냥 질문을 해서 학생이 했으니까 실제 비고치기로 하라면 나 혼자 문제 풀었으니까 실제적인 발달 수준이다.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행렬의 곱셈을 배울 거니까 과연 이 C 행렬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행렬 C의 요거 1,1 성분, 일행 1열, 일행 2열 요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니까 학생이 몰라요. 모르니까 뭘 하죠? 비계 설정해주죠. 그래서 요것도 1점으로 여러분 비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문제 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잘 저렇게 단순 질문이 아니란 건 너무 잘 알죠? 약간의 힌트 들어간 거, 그쵸? 그래갖고 한번 교사가 학생이 이거 말 못하니까 A의 행렬, B의 행렬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과연 얘가 얻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학생이 답을 하죠? 잠재, 맞죠? 비계를 밟고 올라가서 잠재로, 맞죠? 어떻게 곱해서 하면 된다 하고 답하잖아요. 요거 아직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엄밀한 정의 아니죠? 그래서 수평적 수학화라는 거예요. 학생 1, 2라고 해서 다르게 보통 많이 이거 다른 거구나. 하나 수평이면 하나 수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함정이 다 같은 건데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가 한 거는 요게 교사가 한 게 행렬 B의 우리 행렬의 곱셈의 엄밀한 정의죠. 이 교사가 한 게 요게 수직적 수학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오늘 배운 게 개념이 뭐냐? 함수의 정의가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화. 그 위에 수평, 더 위에 직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거꾸로 올라가시면 행렬 LP를 교사가 정의를 해주고 있죠.
안내된 재발명에 의해서 학생이 여기까지 끌어온 다음에 이제 물론 학생이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면상의 교사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분석하게. 비계 잠재 되시죠? 그래서 해설 파일을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학생 1과 2가 행렬의 곱셈을 학습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수업에서 수학화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면 지문을 인용 안 해도 되죠.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학생이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는 게 중요한데 너무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하는 게 써도 되는데 지문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썼다고 틀리지는 않거든요. 학생이 1, 2가 행렬의 곱셈을 학습하는 과정을 프리덴탈 수업에서 수학화와 관련하여 쓰시오. 그러면 얘 지문도 쓰고 관련 적갖고 이론도 쓰라는 말이지만 지금은 요게 학습하는 과정이 수평적 수학화였죠. 수평적 수학화에 해당되는 내용만 설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평적 수학화만 직관적 탐구하고 수평적 수학화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문 가지고 와도 안 틀려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학생 1은 직관적 탐구니까 직관적 탐구만 쓰고 아까 배웠던 이론 그쵸? 학생 2는 수평적 수학화죠? 그러니까 수평적 수학화 이론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시면 돼요. 형식과 추상화, 현실에서 수학적 개념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져서 쓰라 그랬으면 지문을 안 쓰면 틀리는데 지금은 해당되는 단계만 쓰라 그랬으니까 요거만 쓰시면 돼요. 지문도 가지고 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잠재 이건 뭐 너무 쉽죠. 아까 찾아온 거. 그리고 이론을 보시면 아까 수학화 4가지 단계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학화의 뜻도 중요해요. 우리 이 도식을 해놓은 게 뭐냐면 이해를 도우려고 현상 뭐 실세계 자연 사회 현상 다 돼요. 실제 실세계만 아니라도 돼요.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키 변화 현상 교과서에 보통 탐구 활동이에요. 다 우리 교과서에 그런 탐구 활동이 현상에서 시작해갖고 갑자기 함수 배우는 거 아니죠. 수평 요 수학화가 수평이겠죠. 수평적 수학화에 의해서 내가 이게 만약에 나이하고 키의 변화였어요. 그러면 수평적 수학화에서 나이가 10세? 11세? 12세? 변화하면 키가 얼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게 함수 아니죠.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걸 봐야 되죠. 내가 나이가 변하면 키가 하나씩 들쑥날쑥하게 키가 변화하긴 하지만 정비례는 아니지만 하나씩 대응되구나. 그런 개념이 수평적 수학화죠. 그런 거를 수학 개념이니까 본질이라고 말을 했죠. 프로이덴탈이.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나이하고 키 변화를 볼 필요 없이 하나씩 대응되구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상이라는 게 꼭 실세계에서만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이에 따라 키가 하나씩 대응되구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되지? 그러면 한 양이 변화하면 일반화해서 다른 양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구나라는 수직적 수학화죠. 이게 아까보다 더 점핑된 수학화죠. 그러면서 수준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본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계단으로. 우리가 계단이란 건 여기가 인지가 갑자기 팍 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슬롭처럼 모든 단계를 밟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는 길 이렇게 모든 거를 걸어갈 필요 없고 탁탁 점핑되는 게 보이죠. 인지가. 그리고 현상 본질의 교대작용으로 설명한 거고 그래서 도식화를 먼저 보시면 되게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화라는 거는
현상, 본질, 현상, 더 높은 본질.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교대가 일어나면서 내 인지 수준이 점핑되는 불연속. 왜 계단이 불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슬롭처럼 연속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적인 과정인 거죠. 그리고 본질의 수식어는 현상을 잘 정리하는 수단. 그러니까 되게 나이에 따라 키가 변하는 현상은 되게 복잡한 현상인데 이걸 잘 정리하면 함수라는 수학적 개념을 알게 되니까 그 수학적 개념이라는 본질은 현상을 잘 조직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정리라고 써도 되고 조직. 되게 복잡한 현상을 잘 조직하는 그런 내 인지 수단이 함수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뜻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암기하실 내용 아니고 요 수학할 뜻.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문 분석하는 건 다 수업에서 수학화로 분석하죠. 우리 아까처럼. 그래서 요런 도식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내용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나 프레젠테이션 수학화를 다 아는데 지문을 분석을 못하는 경우 우리 대부분이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론만 도구적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든가 삼각비 같은 거 제가 써놨고 비고치기는 뭐 따로 이론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아까 수준을 봤는데 이제 단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지문에서 그 교사가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단계가 모방 단계죠. 순정 안 써도 돼요.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는 모방 단계.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혼자 문제를 푸는 단계죠. 근데 완전히 혼자 문제를 못 푸니까 완전히 혼자 문제를 푸는 단계 내면화 자동화 단계. 그쵸? 그때는 나 혼자 완전히 푸니까 뭔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힌트 주다가 힌트가 좀 빠져서 혼자 문제 풀다가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완전히 이제 내면화돼서 나 혼자서 막 수업하는 거. 응용 문제 같은 거 막 푸는 것도 있고 일반화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고 그래서 1, 2, 3단계를 또 지문 분석하는 것도 나와요. 수준 분석하는 거, 단계 분석하는 거. 그렇게. 그래서 2교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3교시. 확률적인 판단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게 없는데 우리 왜 지금 서술로도 4개 물으면서 기입이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처럼 기입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지문에서 이게 어떤 전략인지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여러분 잘 하시죠. 그래서 학생이 확률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직관으로 이 원래 확률적인 판단 전략이라는 게 직관에 의한 확률적인 판단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배운 확률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죠. 5가지 배우신 거 교재 연구에서 뜻과 예시 암기해 놓으시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5개념이 대표성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동전 던지면 왠지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막 앞뒤 섞어서 나오는 게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걸 더 상황을 잘 대표한다 해서 대표성 전략.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에 제가 이론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뜻하고 예시 알아놓으시고 예시는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교사학생 서술로 나오면 이런 상황을 약간 변형해서 있으면 대표성 전략이라고 쓰실 수 있겠죠? 뜻 쓸 수 있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학생이 원래 확률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 여기 다 써있잖아요. 결과. 정말 그 결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결과 중심 판단 전략. 그쵸? 이거는 뭐 쓰기 되게 쉽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시험을 낸 거죠? 대표성 전략으로. 그 다음에 박교사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기 힌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인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데 만약에 좀 정류면체라든가 직류면체 주사위. 우리 정류면체로 다 배우죠? 확률로는. 근데 만약에 직류면체 주사위를 던졌어요. 아니면 다른 모양의 어떤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럴 때
어떤 거를 나올 확률을 가능성을 추정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은 이 사람이 꼭 이 모양이 나오게끔 던졌다. 그래서 모양, 원인을 찾는 거죠. 아니면 던진 사람이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이 면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원인을 찾는 거. 인과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쵸? 비가 올 확률이 70%. 왜 70%일까?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으니까 습도가 높다. 구름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인 어떤 도수를 갖고 답을 하거나 가능성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인과론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상관관계, 조건부 확률 그런 거 배울 때 다 학생들이 인과적인 해석 갖고 5개념 일으키는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힌트 있다시피 인과적인 정보에 주목하는 판단 전략 그렇게 갖고 쓰시는 거. 그리고 제 이론에 5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예시는 이해하시면 되고 이론 간단하게 쓰시는 거 서술형으로.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대표성 전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넘어갈게요. 그리고 서술. 모델링. 이 모델링은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2022에서 만약에 학습 목표가 이걸 정도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몇 번 전에도 나왔어요. 1월 때부터 강조된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폴리아의 수학적 문제 해결보다 더 많이 이제 확장돼서 문제 해결은 80년에 집대성한 거고 모델링은 90년 후반.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1월 때부터 많이 강조했죠. 근데 2022에서는 아예 모델링 학습을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시험 문제 된 거. 모델링 학습을 이렇게 수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수학적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 이해 해결 계획 실행 반성 암기하는 것처럼 모델링 과정도 암기하셔야 되죠. 관련제어니까 이론만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의 지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어떤 모델링 과정인지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차이점, 그쵸?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모델링 학습 강조점, 수학적 모델링 학습, 수학적 모델링 교사 학습 방안에도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폴리아가 말한 문제는 수학 문제에서 해도 되고 수학이 아닌 실생활 뭐 자연에도 해도 되지만 모델링은 그게 아니라 수학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수학 문제를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비수학적 그런 거를 우리 왜 비수학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세요. 혹시 이번에 놓치신 분은 비수학적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실세계, 사회, 자연 현상에서 시작한다고 쓰셔도 돼요. 그게 다 비수학적인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이점 1점. 그쵸? 요거는 100% 암기. 아직까지 못 암기하셨으면 올해 시험 출제 가능성 엄청 높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러면 모델링 과정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보통 현실 세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건 지문에 줘요. 요거는 모델링 단계 그대로 다 줬죠. 그쵸? 우리 왜 생태 전환 교육 같은 거 많이 또 강조하고 있으니까 2022에서 그런 거를 지문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교과서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제 낸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게 뭐냐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되는지를 한번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도 다 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수학적 모델이라는 게 수학적 표현, 표식, 그래프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 강조점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게 현실 세계 상황을 표로 이렇게 이게 그냥 제 노트북 갖고 작년까지는 수업했는데 여기서 하면 훨씬 해상도가 높아갖고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자꾸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교사가 이제 아까 수학적 모델로 1모듬과 2모듬을 해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식,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게 수학적 모델인 건 다 아시죠? 수학적 표현,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뭐 그림도 되고요. 그래서
표식 그래프가 수학적 모델. 이게 모델링의 두 번째 단계죠.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수학적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표라든가 식이라든가 그래프를 이 문제 맥락에 맞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만들라고는 안 하고 표식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게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교사가 학생이 표식 그래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표식 그래프에서 한번 내가 1년간 데이터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구해보니까 표든 식이든 그래프에서 이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델의 답이 수학적 결론이죠. 이걸 결과로 쓰셔도 돼요. 결과. 하지만 수학적이 붙어야 돼요. 왜냐? 수학 모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 모델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그 수학적 모델에서 나오는 답이 수학적 결론이면 그럼 이 밑에는 뭐 한 거예요? 우리 모델링 과정을 보시면 확률적 판단 전략 지나가고 아까 이론 해설 뒤에 보시면 21페이지 보면 수학적 모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아의 문제 해결 단계, 뭐 수학화 과정 그런 것처럼 수학적 모델링 과정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폴리아나 프리덴탈처럼 한 학자가 정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바꿔서 써도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현상에서 보통 이건 시험에 많이 줘요. 되게 복잡한 실세계의 자연 현상이니까 거기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좀 명료하게 되고 문제의 도대체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뭔지 그런 걸 찾는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뭐 구축이라고 안 써도 되고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 그러면 세 번째는 수학적 결론. 요 정도는 써주세요. 내가 아까 표식 그래프를 그렸죠? 표식 그래프.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표현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수학적, 뭐 표라든가 식에서 수학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결론, 결과, 어떤 답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답. 그래프 위에 어떤 뭐 점, 식에다가 x에다 뭐 대입했을 때 y값,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기서 내가 불면 답을 얻었죠. 그럼 그 답이 제일 처음 문제 상황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해석해서 이 결론은 요 결론하고 틀린 거죠. 얘는 딱 수학적인 모델에서 나오는 답이고 이 결론은 현상에 비춰서 나오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모델에서 표식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분석해서 얻는 답이 수학적인 답이고 내가 어떤 수학적인 답을 얻었으면 이게 도대체 실세계 현상에 비춰서 볼 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 내가 아까 무슨 여기서 4 얼마 답을 얻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현상에 비춰서 다시 재해석을 해갖고 결론 및 판단으로 쓰셔도 되고 결론만 쓰셔도 돼요. 어떤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한 넓은 현상에 비친 답을 내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거 모델링 100%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외울 거 많죠. 이럴 때 일부러 많이 냈어요. 수학적 모델링 올해 나올 예전에는 모델 뭐 구하거나 어떤 결론 내리는 거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왔고 요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삶, 실제 삶과 연결된 현상을 수학적 다양한 수학적 표현 이게 모델이죠, 그렇죠? 표식 그래프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수학적 결론 얻죠. 그 다음에 모델을 실생활이나 자연 현상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모델링의 과정이 다 의미가 함유되고 있죠. 그러한 교사학습 방안이기 때문에 수학을 응용하는 거 맞죠? 도대체 왜 함수를 배우지? 뭐 그렇게 응용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게 할 수 있다. 100% 암기하세요 이번 주에. 그런데 수학적 모델링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2022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요거 번교과. 수학을 위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번교과 혹은 타교과. 그쵸? 그래서 지금 스팀 교육 과정 강조하고 뭐 인공지능까지 합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이래 갖고 막 그 교육대학원이 개설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수학적 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아까 저처럼 수학과 수업은 학습 내용,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수학적 모델링 학습 방안을 선택해라. 이렇게 냈으면 이걸 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서 문제가 번교과 또는 타교과 연계를 고려해갖고 교사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조점 중에서 지문에 어떤 게 반영됐는지 쓰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면 이걸 쓰셔야 돼요. 앞에 거하고 틀리죠? 그렇죠? 이것도 번교과 다 세 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왜 2022에서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평가 방법 암기하시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 수업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제가 모델링 예시도 한번 드렸으니까 뒤에도 같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해설에 가면 이럴 때는 지문에서 질문하는 건 많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간과하고 아직까지 안 외워놨던 성취기준 해설이라든가 2022에 강조하는 내용 같은 거를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지어서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맞죠? 요거 답만 낸 거니까 수학적 결론이죠. 결론이 판단이 아니죠. 막 학생이 낸 답이 막 실생활 얘기가 나오면서 답을 냈으면 결론이 판단이거든요. 근데 표시 그래프에 대한 답만 딱 냈으니까 수학적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지문과 관련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지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야 되는 거. 그냥 학생 답을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요거 맞죠? 요거라고 써도 되고 실세계, 사회, 자연, 현상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쓰면 돼요. 뭐 문제결 특징을 지니지만 요거 안 써도 돼요. 요 말만 꼭 쓰시면 돼요. 요거 암기하는 거 100%. 그래서 암기가 안 돼갖고 이래지만 점수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일부러 중요한 거 암기 빨리빨리 하라고. 꼭 틀려야지, 누구나 다 그래요. 틀려야지 암기가 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이랬는데 점수가 안 나. 당연히 이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뭐가 중요하고, 그 중요대에 대한 빈도 같은 거 내가 잘 모르고, 출제 경향도 모르고, 아직 단순 암기도 안 해놨고 그러니까 점수 안 나와요. 중간 지나면 이제 반이 오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 점수 때문에 뭐 좌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정정 영역에서 전혀 이렇게 업다운 되시면 안 돼요. 모고 보시면서. 그래서 요거 100% 암기하시는 거. 그러면 지문에 다시 가면 여기까지 내고 수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이제 실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탄소 발자국 줄이려면 무슨 계획 세워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좀 더 열린 실생활 사회 자연 현상으로 돌아갔죠. 이런 거에 대한 답이 결론 및 판단인 거예요. 그냥 얘는 수학적인 답이잖아요. 표시 그래프에서 딱 답 낸 거죠. 내가 만약에 식 세웠으면 식에서 x 대입해서 y 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생활 얘기가 주주주주 나오면 결론 및 판단.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물어봤으면 결론 및 판단이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아이고. 4번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 배우는 내용에서 미적에서 나온 문제인데 또 많은 걸 묻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교재 항상 내가 뭐 배웠지? 그거 생각하시면 제가 쉽다 그랬죠.
왜 교재고 미적에 보면은 수열의 수렴에 대한 직관측정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의죠. 뭐 다가간다, 가까이 간다 그렇게 동적으로 배우는 거. 형식정의가 여러분 대학 해석학에서 배우는 정의죠. 그래서 차이점 5가지 나오죠. 그야말로 5가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 암기한 거에서 2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되지 5가지 중에서 뭐 2가지가 딱 맞는 게 없어요. 다 5가지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직관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의 차이점 5가지는 다 맥락이 같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문에 주어지든지 5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2개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교에서 두빈스키 이론. 피아제의 아포스 반영적 추상화를 그건 초등에서 보통 많이 적용되는데 물론 중학교에도 되지만 아포스 이론은 이제 인지가 발달되는 거를 대학교 수준까지 우리가 대학에서 수학 배우는 내용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갖고 최근에 적용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행동, 과정, 대상, 스키마 알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봤죠? 스캠프 이해. 그럼 도구적이냐? 암기한 공식 적용하는 거. 이유도 모르는 채 도구적이. 아니면 일반 척석적 관계. 그야말로 개념 원리를 다 알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문제 풀어갖고 절차를 수행하는 게 관계적이죠? 그럼 나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건지 쓰는 거. 그쵸? 그리고 지문 올라가서 이제 극한가 구하는 거죠, 수열. 그러면 그래프 그렸죠? 학생들이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보니까 n이 한없이 이게 직관적 정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정의죠, 그쵸? 한없이 커질 때 얘는 한없이 가까워진다, 맞죠? 근데 b는 한없이 커지는데 얘는 이래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얘는 한없이 커질 때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동은 하지만 0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진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의 정의와 대학교의 형식정의의 차이점으로 쓰시오 그랬죠? 그럼 제가 이론에 써드린 5가지는 교재 연구 미적에 있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키워드만 쓴 거죠.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는 과정, 맞죠? 한없이 가까워지는 과정, 한없이 다가가는 과정. 그게 감호환이죠? 0.9999991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까이 간다. 어디인가 존재한다. 감호환. 움직이는 거죠?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 동적. 그 다음에 n에 따라서 n에 따라 an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종속적인 거죠? 대학은 정적. 대학은 과정이 아니라 반대죠? 대응. 감호환이고 실무환, 동적이 아니라 정적, 종속이 아니라 대응이죠. 대학교 정의 보면 n에 따라 an을 보는 거니까 n이 원인이 돼서 an이 결과로 나오는 거고 대학은 반대죠. 해석학에서 배운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5가지 차이점 2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에서 하고 나오죠? 그래프에서 한없이 이보다 작은 데서 한없이 맞죠? 가까이 갈 때는 마이너스 한없이 가까이지고 한없이 가까이 간다 가까이지고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다 뭐로 말을 한 거죠?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요것도 아포스 혼돈할 때 뭐냐면 행동 과정 대상 스키마인데 행동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구할 때 뭐 엑셀 같은 거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요 답이고 여기 낱낱이 변환을 취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프레젠탈로 생각하면 직관적 탐구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답 넣어보니까 여기 답 넣어보니까 요거고 그 답 넣어보니까 요거고 요거 넣어보니까 요거고 이렇게 낱낱이 변환을 취한다는 게 아까 나이에 대한 키 변화할 때 요거는 10세 얼마 11세 얼마 12세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답을 취해서 규칙성을 찾는 직관적 탐구 같은 거예요. 그게 행동 단계 A 단계. 그러니까 하나하나 값을 읽어봤으면 행동 단계고 하나하나 읽다가 그게 내면화가 돼서 어디로 가까이 가는 과정 내면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가까이 가구나. 이게 과정이잖아요. 가까이 가는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프로세스, 과정 단계예요. 행동 단계라면 학생들이 요 그래프에서 값을 하나하나 읽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뭐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요것도 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빈너에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개념 이미지와 개념 정의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라고도 빈너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재연구에서 배웠죠. 직관적 반응이냐 완전 형식적 연역이냐 직관적 사고를 따른 완전 개념 이미지와 개념 정의의 상호작용,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직관적 반응이 완전히 그래프에서 답내는 거. 얘 극한에 대한 정의는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과정 설명을 하니까 먼저 극한의 정의를 떠올려서 정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답을 확인한 다음에 정의로 대답하는 정의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래프만 보고 지금 답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입력이 돼서 그래프를 출력 직관적 반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거로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문에 개념 이미지와 빈너의 용어를 쓰시오. 아니면 개념 이미지와 개념 정의의 상호작용 개념 이미지와 정의의 상호작용 방식, 4가지 방식 배우죠? 4가지 방식 중에 어느 건지 쓰시오 하면 직관적 반응이에요. 그야말로 직관적 정의에 따라서 이거 아니죠? 그쵸? 극한값 없다고 답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래프에서만 해석을 해서 낸 답이기 때문에 직관적 반응이죠. 내가 그래프에서 어떤 극한의 정의를 연역했다면 직관적 사고를 따른 연역이지만 얘는 지금 정의를 생각 안 하고 그래프에서 단지 그래프에서만 답을 냈기 때문에 직관적 반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호작용 방식으로도 나중에 문제 이제 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관계적 이해냐 도구적 이해냐를 물어봤죠. 그래서 교사가 이제 알조메스 공학도구 이용해갖고 한번 극한값 구하는데 우리 바로 이거 왜 요렇게 해갖고 우리 답 2로 내잖아요. 보통 그게 도구적 이해죠. 근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해봐라 했더니 학생이 왜 도대체 그거를 하느냐. 이 공식 어차피 배웠으니까 분모 분자 나눠갖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래프를 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른 채 배운 공식을 문제 해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도구적 이해잖아요. 그렇죠? 왜 이유 모른다 하면은 뭐 모르겠다 하면 다 도구적 이해인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적 이해는 이제 개념 원리, 일반적 수학적 관계가 개념 원리예요. 극한의 뜻, 개념의 핵심이 되는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 원리 법칙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알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유도 알고 왜 그래프를 그리는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먼저 그래프에서 정말 어디로 다가가는지 가까이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식으로 암기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도구적 이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 2가지 쓰는데 다른 거 5가지 중에서 제가 이론에 써놓은 5가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썼다시피 다른 차이점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분석하면 첫 번째는 가무한 맞죠?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가까워진다.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게 아니라 실무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커지면 따라 an을 찾으니까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 그다음에 형식적 정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정적인 거죠. 요거 5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론에 써놨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또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이 이제 얘가 아포스 중에서 어느 거냐 과정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론을 써야 되니까 아포스의 APO는 암기하셔야 돼요. APOS. 어떤 대상, 지금 극한 대상에 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아까 말했던 행동 단계잖아요. 그쵸? 뭘 때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거를 하다가, 그거를 내 안에 내적 구성이 이루어져서 내면화가 돼서 머릿속에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과정 단계. 그 다음에 얘 도구적 이해죠? 도구적 이해 뜬 뭐? 그 규칙을 외우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주고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는 이론에 써놓은 거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을 가시면 아까 모델링 예시, 교과서 예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왜 개념 이미지와 개념 정의 상호방응 방식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정의, 개념 이미지의 빈너 뜻도 알아놓으세요.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정의고 이미지는 심상이죠. 이 뭐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함수의 성질은 뭐지? 그렇게 내 머릿속 왜 프루덴탈의 심상, 마음의 이미지, 심상 구성의 원리처럼 그 개념이 만들어진 과정, 성질, 심상 그런 거가 가지고 내 인지 구조가 형성된 거죠. 두 개의 뜻은 알아놓으세요. 1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만시 이게 여러분 교재 연구에서 배운 4가지죠. 그쵸? 그래서 요게 가장 바람직한 거를 배우셨죠? 아까 극한을 물어봤어요. 문제를. 그러면 극한의 정의를 먼저 떠올리죠. 근데 정의만 갖고 답을 내버리면 이거죠? 완전 형식적 연역. 그쵸? 도구적 이해잖아요. 정의만 딸딸 외워서 극한의 정의가 이거니까 답이 이거예요 하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관계적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 답이 왜 그런지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상호작용을 해서 교사한테는 답을 할 때 그래프 때문에 이래요 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답이 이래요 하고 정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정의, 이미지, 정의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요. 얘는 완전 정의만 갖고 답이 나오고 그래프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래프만 그려서 극한 정의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래프를 보니까 뭐 진동해요 이렇게 잘못된 답이 나오겠죠. 진동은 하는데 정의에 따라 0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래프만 갖고 하는 걸 직관적 반영.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래프만 갖고 답을 낸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갖고 내가 극한의 정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한의 정의를 갖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보니까 극한의 정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내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올바르게 만들 확률보다는 잘못 만들 확률이 높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밑에 설명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내 정의를 한번 만들어 교과서 정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갖고 내 정의를 혼자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그래프, 정의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가. 그래서 정의를 내가 만들기 때문에 직관에 따라서 하는데 뭔가 사고를 해서 정의를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를 따른 연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4가지 방식 중요해요. 알아놓으시고 뭐 극한 장애 같은 거는 당연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의 연속에서 한번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포스는 요 뜻은 당연히 행동, 과정, 대상, 스키마 다 외우죠? 교재 연구에서 뜻은 다 외우셔야 되고 요게 아까 그거고 프루덴탈로 말하면 직관적 탐구, 수평, 수직 그렇게 보시면 되게 쉬워요. 요게 가로넣기로 기입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예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아포스에서 과연 미적 원에서 극한 배울 때 APO로 분석한 거 스키마는 APO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완전한 개념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보통 APO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이론을 일부러 많이 냈어요. 빨리 공부하시라고. 왜 1회 때 좀 어려워야지 내가.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게 내는 게 일부러 제 모고 보고 실제 가면 너무 쉽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걸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딘즈하고 브루소, 브루너 이론. 그래서 우리가 딘즈 이러면 서학수 원리 4가지. 역동성, 지각적 다양성,
구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고, 그 다음에 6단계, 수학 개념학습 단계면 6단계죠. 자유놀이, 게임, 공통성 탐구, 표현, 기호화, 형식화. 그 단계를 한번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브루스의 극단적 교선상은 뭐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아는 거죠. 이건 잘 하시더라고요. 극단적 교선상 하나, 그 다음에 브루너 이론은 수학교육에서 당연히 뭐예요? EIS 이론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면, 단계를 보시면, 브루너는 뭐 볼 필요도 없이 EIS 이론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통 등식의 성질 배우는 저울, 양팔 저울이 나오거나 브루너, 딘즈도 마찬가지로 대스타일에서 인수분해 배우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대스타일 주고, 고등학교라면 큐브로 3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학생이 활동을 하고, 이게 그냥 활동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겠죠. 이 그림을 학생이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활동지니까 넓은 맥락에서 써놨으니까 학생이 자기 노트에다가 그림도 그려서 영상처 표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계, 딘지의 단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타일을 줬어요. 그럼 이 타일을 가지고 학생이 그야말로 딘즈가 말한 자유놀이는 던져줘서 어떤 자유롭게 그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탐구 활동은 거의 다 게임 단계부터 나와요. 규칙성. 놀이는 그냥 던져만 주고 놀아라니까 초등학교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중학교부터는 규칙성이 있는, 아무렇게나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타일을 줘서 어떤 규칙성을 줘요? 교사가 요거보다 큰 정사각형을 만들라는 규칙을 주겠죠? 그러면 학생이 그림 이같이 만들겠죠? 그쵸? 아무렇게나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타일을 가지고 내가 정사각형을 교사가 만들라니까 여기 제일 조그만 타일이 오고 여기 직사각형 여기에 붙이면 되구나. 그런 게 게임 단계예요. 규칙성을 찾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합을 식으로 만들어 보겠죠. 신발릭한 표현으로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림 1, 그림 2를 만들어 보겠죠. 그 다음이 활동 3만 물어봤거든요. 제가 딘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공통성 탐구 단계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 6단계 이론은 암기하셔야 돼요. 수학적 구조. 요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까 요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붙이니까 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구나 라는 규칙성만 아는 거였고, 수학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붙이니까 어떻게 된다. 요 넓이하고 A제곱, 그쵸?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하고 요거 한 변이 A 플러스 B의 제곱인 요런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런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등식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다고 학생이 활동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활동지니까 등식이니까 기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넓이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식으로 나오나요? 기호화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넓이가 같구나. 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이쪽 넓이하고 A 플러스 B의 정사각형하고 같구나. 그런 구조를 인식하고 그거를 표현이라는 거는 기호하는 요 차이를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기호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학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현이라는 거는 딘즈가 말한 표현은 우리 아까 수학적 모델링에서 했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선생님 이 넓이의 합이 이 넓이와 같아요. 그림이에요. 두 가지예요. 딘즈가 말한 표현은. 딘즈가 말한 기호하는 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식 못 쓰잖아요. 등식으로 나타냈다고 애가 갑자기 식을 쓰나요? 아니죠.
교사한테 말로 설명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교과서에 그림을 그려봐서 그래서 이게 영상체 표현도 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그림, 진지의 6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 활동 3을 통해서 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 개념은 기호만 생각하실 수 있죠. 식이기 때문에. 식을 만들기 전에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짜 쉬운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EIS 이론 보자마자 EIS인지 알겠죠? 이런 큐브 갖고 고3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활동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왜 요즘에는 뭐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큐브를 상상해서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고 직접 만져서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갖고 활동을 하고 활동 결과를 토의할 때 그림을 그리고 신발하게 하기니까 EIS 이론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EIS까지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수학적 구조 꼭 써야 되는 거죠. 공통성 탐구, 언어나 그림으로 제가 이론에 6단계 써놨고 6단계 이론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는 게 기호화죠. 다 써야 되고 극단적 교산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 잘 하시는데 지문에서 찾는 거 오히려 쉽고 내가 상상을 해서 만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조르단, 토파즈 다 가능해요. 형식적 고착은 안 돼요. 왜?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형식적 고착은 그냥 인수분해 공식 알려주는 거죠. 바로. 교구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고착을 답으로 쓰셨으면 틀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답이 맞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론을 써야 돼요. 개인화 배경화 지나치게 강조한 거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1차 때 교사들이 채점하니까 키워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점수. 그리고 토파즈라면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지나치게 강조죠. 얘는. 그러니까 교사가 빨리 학생이 개념을 배우게 막 푸시해서 구체적인 힌트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개배를 푸시하니까 너무 강조한 거죠. 너 빨리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근데 조르단은 간과한 거죠. 탈개배를. 학생이 아직 이 밑에 수준에서 탈개배가 멀었는데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정 그냥 너무 기니까 다 떼먹고 무시해버리고 학생이 요 밑에 수준에 있는 애를 여기까지 답을 했다고 교사가 답을 해버리는 거죠. 요 과정을 탈개배를 다 잘라버리고 교사가 요 밑에 수준에 있는 애가 정답을 말했다고 과대평가해버리는 거죠. 메타인지 이동은 지금처럼 교구를 만지는 그런 개인화 밑에 수준에서만 수업이 끝나는 거죠. 인수분해 못 배우고 큐브만 조작하다가 그런 게 이제 개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론 꼭 써주고 요거는 뭐 지문은 여러분이 약간 다르게 쓰셔도 돼요. 교구만 조작해갖고 학생들이 거기에만 사고가 집중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EIS 이론. 수교에서 부르는 EIS 이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EIS 이론은 뭐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줄 정도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교육학이나 수교에서 배운 EIS 이론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오늘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딘즈 이거 이론 파일에서 30페이지 딘즈 6단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에서는 자유놀이 잘 안 나와요. 지문 분석 던져주고 놀아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부터 시작해서 규칙성, 그쵸? 공통성 탐구에서는 구조, 맞죠? 규칙성. 표현에서는 그림이나 언어 나오겠고 기호화에서 이번에 완전한 수학적 기호가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화도 있잖아요. 형식화. 이제 인수분해 식 아까 만들었죠? 기호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게 인수분해구나.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의 역관계구나. 그렇게 다 이해하는 거. 성질까지 아는 거. 그런 게 형식화. 그래서 딘즈 6단계 요것도 다른 지도서에 있는 예시 넣어준 거니까 처음이신 분은 한번 보세요.
내가 6단계를 잘 분석 못하겠으면 공부를 보시면 되고, 브루너 EIS 이런 뭐 뜻은 다 아니까 우리 지금처럼 지문에서 찾으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 어떤 이론이 가지는 의의가 뭐냐, 뭐 중요성이 뭐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쓰라고 두 개 쓰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브루너 이론의 특징, 의미를 잠깐 생각하셔갖고 변형해서 쓰면 되니까 이게 브루너 이론의 특징을 함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한 줄 정도만 쓰시면 돼요. 1점 이상은 절대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브루너 등식의 성질, 인수분해 왜 작년에 등식의 성질 갖고 나왔죠? 그건 뭐 수학 내용을 너무 많이 쓸데없이 물어봤는데 큐브 인수분해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그 극단적 교선상 4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의 지나치게 강조 무시, 탈갭의 지나치게 강조 무시. 그래서 이론 꼭 암기하시고 예시 이해했으면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론은 100%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38페이지 보면 동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고는 7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문제 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가셔갖고 꼭 다시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틀렸는지 다시 한번 강의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이제 강의 듣고 이론도 외우고 제가 강조한 거 다 암기하신 다음에 꼭 다시 푸시고 그 다음에 동형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7문제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이론 다 관련 이론 암기하시고 문제 풀었죠? 그러면 동형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14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7문제 푸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줄 목표 최종적으로는 20분 50분 목표까지 이제 줄여 가실 수 있게. 그리고 다음에 모범답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대체 1회 때 무슨 이론이 이렇게 많고 성취 기준은 언제 다 외우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2달 반 동안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지만 공부 방법이라든가 어떤 게 출제되고 어떤 거 암기하고 이론 외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그런 기회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시간을 수교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